문이 잠겼습니다. 밖에서 자물쇠 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고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곧 불냄새가 났습니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9년 동안 구청 민원실 창구를 지켜온 한수진은 그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던 그 남자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낮에는 어린아이처럼 웃던 남자가 그 순간만큼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과 구독 버튼 부탁드려도 될까요? 댓글로 짧은 인사 한마디 남겨주시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면 오늘도 좋은 이야기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럼 한수진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수진은 매일 오전 9시에 창구 앞에 앉았다. 마포구청 민원실 7번 창구. 형광등 불빛이 하루 내내 내리쬐는 그 자리에서 수진은 9년째 일하고 있었다. 재개발 문의, 전입신고, 거주불명 등록, 인감증명서 발급.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가지고 그 창구 앞에 섰다. 수진은 그 모든 사정을 서류 한 장으로 처리했다. 규정대로, 절차대로 빠짐없이. 민원인들은 가끔 화를 냈다.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 왜 이걸 또 가져와야 하냐고. 수진은 그때마다 같은 말을 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이렇게 하셔야 해요. 한 번만 더 도와드릴게요. 9년 동안 그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셀 수가 없었다. 34살. 수진은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특별히 못난 것도 없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 좋은 직장이 있고 작은 아파트가 있고 치매 아버지가 있었다. 아버지는 지난해부터 가끔 수진의 이름을 잊어버렸다. 병원에서는 경도인지장애라고 했다. 초기 치매. 수진은 그 진단서를 받아들고 구청 화장실에서 오래 울었다. 업무 시간 중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아버지 한창민은 평생 작은 건축자재 회사를 운영했다. 수진이 어머니를 잃은 16살부터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진이 모르는 사이 회사가 기울었다. 보증을 잘못 썼다. 대출도 있었다. 그것을 아버지는 5년 동안 혼자 안고 있었다. 그날도 수진은 퇴근 후 아버지 집에 들렀다. 저녁 반찬을 싸가는 것이 일과였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니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수진아, 앉아봐라. 목소리가 달랐다. 수진은 찬 기운이 등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옆에 앉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빚이 3억이다. 수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3억?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이었다.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숫자는 손끝이 아니라 가슴 한가운데를 통과했다. 집은 전세였다. 아버지 회사도 이미 세를 내고 있었다. 갚을 방법이 없었다. 아버지의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평생 딸 앞에서 울지 않던 사람이었다. 수지는 그 눈물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이틀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방문해도 되겠냐고 했다. 오 회장이라는 사람이었다. 수지는 구청 업무를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 거실에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 젊은 남성이 하나 더 있었다.
키가 크고 외모가 반듯했다. 그런데 표정이 어린아이 같았다. 눈이 순했다. 오 회장은 단도직입으로 말했다. 우리 아들과 결혼해 주시면 빚은 없는 일로 하겠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멍했다. 9년 동안 창구 앞에서 온갖 민원을 처리했다. 이혼 상담, 재산 분쟁, 가족관계 증명서 재발급. 인생이 서류 한 장으로 요약되는 것을 숱하게 봐왔다. 그런데 자신의 결혼이 이렇게 서류 한 장처럼 제한될 줄은 몰랐다. 아버지가 수진을 바라봤다. 평생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려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다. 수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9년 동안 창구 앞에서 민원인의 눈을 바라보며 키운 담담함이었다. 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준혁이는 좀 특별한 아이입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하다는 말의 뜻을 수지는 그때 몰랐다. 결혼식은 한 달 후 작은 예식장에서 치렀다. 오준혁은 수진보다 한 살이 많은 35이었다. 그런데 수진에게 처음 건넨 말이 이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오준혁이에요. 수진 누나, 잘 부탁해요. 누나, 한 살 차이인데. 수진은 그 말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표정을 유지했다. 9년 동안 민원인 앞에서 표정을 유지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다. 오 씨 가문의 저택에 들어서던 순간 수지는 자신이 다루던 민원 서류들을 떠올렸다. 재개발로 집을 잃는 사람들, 보증 잘못 써서 전 재산을 날리는 사람들, 그 사정들을 창구 너머에서 처리하던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의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밤 준혁은 옆방에서 잔다고 했다.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셨다고. 다행이었다. 낯선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낯설었다. 새벽 2시쯤이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수진 씨, 나예요. 준혁의 목소리였는데 낮과 달랐다. 낮고 차분하고 또렷했다. 수진은 가운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준혁이 서 있었다. 눈빛이 달랐다. 낮에 봤던 그 순한 눈이 아니었다. 무언가 깊고 날카로운 빛이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준혁이 들어왔다.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어요. 누나라고 부르지 않았다.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달랐다.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반걸음 물러섰다. 준혁이 말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진짜로, 진짜로. 그 말을 마지막으로 준혁은 방을 나갔다. 문이 닫혔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일어난 일을 정리했다. 9년 동안 창구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읽어왔다. 속이는 사람, 과장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그런데 오준혁은 읽히지 않았다. 낮과 밤이 전혀 달랐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알 수 없었다. 창문 너머 달빛이 차가웠다. 수지는 오래 그 달을 바라봤다. 규정대로 살아온 사람이 규정 밖의 삶으로 떠밀린 밤이었다. 결혼 이틀째 아침. 수지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출근 준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6시가 되면 저절로 깨어났다. 저택의 낯선 방,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어젯밤 일을 다시 떠올렸다.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진짜로라는 말. 세면을 마치고 거실로 내려가니 준혁이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들더니 손을 흔들었다. 해맑은 얼굴이었다. 수진 누나, 잘 잤어요? 배고프죠? 저 오늘 계란 할 수 있어요. 수진은 멈췄다. 어젯밤과 너무 달랐다. 어젯밤에 그 차분하고 날카롭던 사람이 맞나? 준혁은 이미 일어나서 계란을 꺼내고 있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모습이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수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다. 9년 동안 창구 너머에서 사람을 읽어온 눈으로 준혁을 관찰했다. 거짓을 꾸미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어딘가 균열이 생겼다. 시선이 흔들리거나 말에 일관성이 없거나. 그런데 준혁은 달랐다. 지금 이 모습이 거짓이라면 완벽한 연기였다. 아니면 진짜였다. 아침을 먹으며 준혁이 끊임없이 물었다. 누나는 무슨 일해요? 구청에서 일해요. 민원 담당이에요. 민원이 뭐예요? 수지는 잠깐 멈췄다. 설명하는 게 어색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준혁의 눈빛을 보니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았다. 주민들이 필요한 서류를 신청하거나 불편한 점을 건의하러 오는 창구예요. 그럼 누나가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이에요? 수지는 그 말에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사람들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람. 그렇게 말하니 그럴싸하게 들렸다. 실제로는 서류를 처리하는 사람에 가깝다고 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에 아버지를 뵈러 가겠다고 하자 준혁이 따라가겠다고 했다. 거절하기 어려웠다. 준혁이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사는 빌라는 수진이 월세를 내주는 곳이었다. 구청 월급을 쪼개서 내고 있었다. 현관을 열자 아버지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수진을 보자 환하게 웃었다. 그런데 옆에 준혁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사람은 누구야? 아버지, 제 남편이에요. 오준혁이라고 해요. 아, 결혼했어? 잘 됐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라면 냄비를 다시 들여다봤다. 수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반찬을 꺼냈다. 아버지가 딸의 남편을 처음 본 것처럼 말하는 것이 가슴에 걸렸다. 지난달에도 같이 왔었는데. 준혁은 아버지 앞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짧고 단정한 인사였다. 그런데 말투가 달랐다. 낮에 해맑게 굴던 그 톤이 아니었다. 어른을 대하는 법을 아는 사람의 말투였다. 수진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수진이 물었다. 어른들이랑 자주 있어 봤어요? 글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다. 수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았다. 민원 창구에서 9년을 일하며 사람 읽는 법을 익혔다. 그 경험으로 보면 저 말은 배운 것이 아니라 몸에 밴 것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날 밤 준혁이 잠든 후였다. 수지는 잠이 오지 않아 책을 읽다가 새벽 2시쯤 복도로 나왔다. 그런데 준혁 방 문틈으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임상 3상 진입 전에 안전성 평가가 먼저야. 혈액 독성 데이터가 빠져 있어. 이 상태로 허가 신청하면 안 돼. 수지는 그 자리에 굳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준혁은 자고 있었다. 눈을 감은 채로 잠꼬대를 하고 있었다. 이상 반응 보고서를 숨기는 건 범죄야. 하늘아, 멈춰. 수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민원실에서 9년 동안 일하면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다. 낮에 계란을 구우며 누나라고 부르던 사람이 잠결에 임상시험과 혈액 독성을 말한다. 임상시험. 제약이나 의학 분야의 전문 용어였다. 수지는 수첩을 꺼냈다. 민원 접수 내용을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 수첩에 오늘 들은 잠꼬대 내용을 적었다. 날짜와 시간도 함께. 공무원의 습관이었다. 기록하는 것. 나중에 필요한 날이 올 것 같았다. 며칠이 흘렀다. 수지는 요양원 대신 구청에 휴가를 냈다. 오 회장이 당분간 집에 있어 달라고 했고 수지는 연차가 쌓여 있었다. 9년 동안 한 번도 다 쓰지 않은 연차였다. 저택 생활은 낯설었다. 넓은 집, 조용한 공기, 말없이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 수진이 살아온 곳과는 다른 세계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적응이 됐다.
9년 동안 어떤 민원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을 익힌 사람이었다. 낯선 환경의 표정을 유지하는 것쯤은 이미 체득되어 있었다. 준혁은 매일 오전에 그림을 그렸다. 그리고 오후에는 정원을 산책했다. 수진이 함께 걸으면 좋아했다. 이것저것 가리키며 설명했다. 저 나무는 산수유예요. 봄에 노란 꽃 피는 거 보면 엄청 예뻐요. 정말 어린아이 같았다. 그런데 가끔 멍하니 서서 먼 곳을 바라볼 때가 있었다. 그 눈빛은 달랐다. 어린아이가 아닌 눈이었다. 무언가를 계산하거나 떠올리는 사람의 눈이었다. 밤마다 잠꼬대는 계속되었다. 수지는 수첩에 계속 기록했다. 삼상 환자군 중 14번 대상자, 심박수 이상. 즉시 투여 중단해야 해. 기록 남겨야 해. 하늘아, 왜 안 들어? 하늘. 여자 이름인 것 같았다. 잠꼬대에서 반복되는 이름이었다. 어느 날 낮 준혁이 정원에 있는 동안 수지는 준혁의 방안을 살펴봤다. 창구 너머에서 들어온 서류에 빠진 내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조용히 그리고 꼼꼼하게. 방은 깔끔했다. 그림 도구, 퍼즐, 색연필. 그런데 책상 서랍 맨 아래에 오래된 파일 하나가 있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꺼냈다. 파일 표지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임상시험 계획서 초안. 책임연구원 오준혁. 2020년 4월. 수지는 파일을 넘겼다. 빽빽한 연구 기록들, 수치와 도표, 대상자 관리 방법. 민원 서류와는 다른 세계의 문서였지만 이것이 전문가의 손에서 나온 것임은 바로 알 수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다. 이 연구는 중단되어야 한다. 사람이 먼저다. 오준혁. 수지는 파일을 덮었다. 심장이 천천히 빠르게 뛰었다. 오준혁은 연구원이었다. 그것도 임상시험 책임연구원.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수진을 불렀다. 응접실에 앉으니 차가운 공기가 먼저였다. 준혁이 밤에 뭔가 중얼거리던가요? 수진은 수첩의 기록을 떠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가끔 잠꼬대를 해요. 어떤 내용이요? 잘 안 들렸어요. 거짓이었다. 수지는 민원실에서 일할 때 거짓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규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해야 할 것 같았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닌 확인을 원하는 것임을 느꼈다. 앞으로도 신경 쓰지 말아요. 준혁이 힘들어지거든요. 말뜻은 알겠다.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방으로 돌아와 수첩을 꺼냈다. 새 페이지에 적었다. 시어머니 말 잠꼬대에 대해 모른 척할 것. 이유 불명. 이것도 기록이었다. 그날 밤 준혁의 잠꼬대가 더 길었다. 하늘아, 제발 멈춰. 그 약이 완전하지 않아. 환자들한테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다 공개할게. 그리고 잠시 후. 왜 불이 나는 거야? 연구소에 왜 불이 나?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연구소. 불. 조각들이 연결되고 있었다. 강하늘이라는 사람.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 의심. 연구소 화재. 그리고 지금의 준혁. 민원 창구에서 오래 일하면 서류 안에 감춰진 이야기를 읽는 눈이 생긴다. 신청서 한 장 뒤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빠진 서류가 왜 빠졌는지. 수지는 그 눈으로 지금 상황을 보고 있었다. 아직 전부는 아니었다. 하지만 윤곽은 잡히고 있었다. 수지는 수첩을 덮고 불을 껐다. 내일도 기록할 것이 생길 것 같았다. 수지는 어르신들을 잘 몰랐다. 민원실에서 노인분들을 상대하는 일은 있었지만 그것은 서류 너머의 관계였다. 그런데 아버지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기억이 조금씩 지워지는 것을 가까이서 보면서 수지는 달라졌다.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서류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다. 준혁은 아버지를 대할 때 자연스러웠다. 인사를 드리고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어주고 아버지가 같은 말을 2번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었다. 수진이 보기에 그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몸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어느 저녁 수진이 아버지 걱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다. 준혁이 옆에 왔다. 무슨 생각해요? 아버지 생각이요. 요즘 많이 잊어버리시거든요. 준혁이 잠시 침묵했다. 그래도 수진 씨는 기억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수진은 그 말에 가슴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다. 그런데 그 안에 무게가 있었다. 오래 생각한 사람이 하는 말 같았다. 구청 민원실에서 9년을 일했다. 그 9년 동안 수진이 들은 위로는 거의 없었다. 서류를 들고 오는 사람들은 자신의 사정을 말했지만 수진의 사정을 묻지 않았다. 창구 저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수진은 그날부터 준혁과 정원 산책을 자주 했다. 특별한 이유가 아니었다. 그냥 걷는 게 편했다. 준혁은 걸으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무 이름을 알려주고 구름 모양을 설명하고 지나가는 새가 뭔지 궁금해했다. 어린아이 같은 감탄이었지만 수지는 그 옆에서 조금씩 숨을 쉬게 됐다. 그 무렵 수지는 준혁의 잠꼬대를 수첩에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사진첩을 발견했다. 준혁의 방 서랍 안 파일 뒤쪽에 꽂혀 있었다. 사진들을 넘기다 수지는 손을 멈췄다. 대학 이후 사진들이었다. 실험실에서 흰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 진지하고 날카로운 표정이었다.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쪽지가 끼어 있었다. 강하늘, 넌 틀렸어. 그리고 나는 포기하지 않아. 강하늘. 수첩에 여러 번 기록해둔 이름이었다. 수지는 그날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을 했다. 강하늘, 오준혁. 2 이름을 함께 입력했다. 오래된 기사가 하나 나왔다. 신약 임상시험 논란 책임연구원 돌연 사임, 연구소 화재 발생 2021년. 수지는 기사를 다 읽으려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 창을 닫았다. 준혁이었다. 누나, 저녁 먹을 거죠? 해맑은 얼굴이었다. 수지는 자연스럽게 일어섰다. 속에서 무언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 분노도 두려움도 아니었다. 알아내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이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낯설지 않아지고 있었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는 언제나 서류가 먼저였다. 사람보다 규정이 먼저였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다. 서류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보였다. 결혼한 지 2달이 지났을 때였다. 수지는 구청에 복직해 있었다. 오 회장이 반대했지만 수지는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 병원비가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민원실 동료들은 수진의 결혼에 대해 궁금해했다. 수지는 짧게 답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창구에 앉으면 다시 사람들의 사정이 줄을 섰다. 재개발 보상, 가족관계 증명서, 복지 신청. 그 안에 사람들이 있었다. 수지는 그것을 처리하며 다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느꼈다. 그런데 며칠 후부터 몸이 이상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다. 민원인이 커피를 들고 오면 냄새가 거슬렸다. 처음에는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수지는 퇴근 후 약국에 들렀다.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손에 들고 집으로 오는 길, 민원 서류를 들고 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가 느껴졌다. 결과는 2줄이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 임신 5주차.
지하철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수지는 아무 생각을 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준혁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수진이 준혁에게 말했다. 할 말이 있어요. 준혁이 그림 도구를 내려놓고 수진을 봤다. 임신한 것 같아요. 준혁의 표정이 굳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천천히 일어섰다. 방안을 조용히 걸었다. 수지는 그 반응을 읽으려 했다. 민원인의 반응을 읽던 것처럼 놀람인가, 당혹감인가, 거부인가. 그런데 준혁이 한 말은 예상 밖이었다. 입덧 있어요? 조금요. 찬 음식 피하세요. 생강차가 도움돼요. 엽사는 챙겼어요? 수지는 굳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또 그 말이었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 수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같은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몸에 새겨진 지식이 흘러나오는 것이다. 오 회장과 시어머니에게 소식을 전하자 기뻐했다. 특히 오 회장이 눈가를 훔쳤다. 시어머니는 기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불안이 섞여 있었다. 그날 이후 준혁이 달라졌다. 수진이 무거운 것을 들면 막았다. 계단에서 옆을 지켰다. 식탁에서 영양 균형을 따졌다. 모두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 수진이 구청에서 서류를 처리하듯 준혁은 수진의 하루를 관리했다.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밤에 잠꼬대 내용이 달라졌다. 임신 중 노출된 독성 물질은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줘. 임산부 대상 실험은 절대 안 돼. 하늘아, 이건 선을 넘는 거야. 수지는 수첩에 기록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짚었다. 이 작은 존재가 준혁의 기억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다. 9년 동안 민원실에서 숱한 사정을 처리해왔다. 그런데 지금 이 사정은 서류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하늘은 예고 없이 나타났다. 어느 평일 오후였다. 준혁은 정원에 있었고 수지는 집에서 아버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치매 등록을 위한 서류였다. 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병력 기록. 구청에서 오래 일한 덕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알았다. 그런데 서류를 모으면서도 자꾸 손이 멈췄다. 이 서류가 완성되는 날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치매 환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다. 수진이 나가보니 문 앞에 여자가 서 있었다. 30살쯤 돼 보이는 세련된 외모였다. 고급 코트, 차가운 눈빛. 안녕하세요. 강하늘이에요. 준혁 씨 아는 사이예요.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수첩에 여러 번 기록한 이름이었다. 잠꼬대에서 반복되던 이름이었다. 들어오세요. 수진은 표정을 유지했다. 9년 동안 훈련된 창구 표정이었다. 거실로 안내하자마자 정원에서 들어온 준혁이 강하늘을 봤다.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색이 빠져나갔다. 왜? 여기 왔어요. 인사하러 왔지. 새 부인한테. 강하늘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었다. 수진은 그 시선을 받아냈다. 민원실에서 고압적인 민원인을 마주할 때처럼. 준혁 씨랑 어떤 관계예요? 연구 파트너이자 약혼녀였어요. 2년 전까지는. 수진은 표정을 유지했다. 그런데 준혁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약혼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됐다는 말. 준혁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다. 수진이 물으려던 순간 준혁이 소리쳤다. 그만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준혁은 수진 뒤로 물러났다. 수진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강하늘과 준혁 사이에 섰다. 마치 창구 너머 민원인과 서류 처리 사이에 서듯이 자연스러웠다.
지금 준혁 씨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강하늘이 수진을 봤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예리하네요. 강하늘은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다. 오케이바이오텍? 연구개발본부장 강하늘. 나중에 준혁이 했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연락해요. 그 말을 남기고 강하늘은 나갔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리다 멀어졌다. 준혁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수지는 그 옆에 앉았다. 공무원의 습관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했다. 강하늘, 준혁의 전 약혼녀, 같은 연구를 했던 파트너. 그 연구에 문제가 있었다. 준혁은 막으려 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 일어났다. 연구소 화재. 지금의 준혁.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런데 아직 가운데가 비어 있었다. 한참 뒤 준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서워요. 알아요. 기억이 날 것 같아요. 무서운 것들이. 수지는 준혁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말을 하지 않았다. 민원실에서 배운 것 중 하나였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말보다 옆에 있어주는 것이 더 많은 말을 한다는 것. 괜찮아요. 옆에 있을게요. 그날 밤 수지는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 오늘 기록했다. 강하늘 방문. 오케이바이오텍 소속. 목적 불명. 명함 수령. 공무원처럼 기록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업무가 아니었다. 사건은 수요일 저녁에 왔다. 시어머니는 친척 집에 가셨고 오 회장도 외부 약속이 있었다. 수지는 구청에서 퇴근해 집에 돌아왔다. 준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반갑다는 듯 손을 들었다. 저녁을 먹고 수진이 아버지 치매 등록 서류를 마저 검토하고 있었다. 준혁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조용하고 평온한 저녁이었다. 그때 수진의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한수진 씨죠? 경찰서인데요. 아버지 되시는 한창민 씨가 마포구 인근 공단 지역에서 발견됐어요.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수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아버지가 또 혼자 나간 것이었다. 요즘 들어 낮에 혼자 밖으로 나가는 일이 생기고 있었다. 수지는 서둘러 일어섰다. 준혁이 같이 가겠다고 했다. 수지는 거절하지 않았다. 주소를 따라가니 마포 외곽 공단 지역이었다. 낡은 창고와 소규모 공장들이 늘어선 곳. 가로등이 드문드문했다. 경찰이라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안 됐다. 그때 문자가 왔다. 이번 창고. 아버지 여기 있어요. 수지는 주변을 둘러봤다. 공단 냄새, 낮은 건물들, 인적이 없었다. 무언가 이상했다. 민원실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신청서에서 빠진 것을 바로 알아채는 눈이 생긴다. 지금 이 상황에도 뭔가가 빠져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 생각에 발이 움직였다. 이번 창고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어두웠다. 그 순간 문이 닫혔다.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강하늘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준혁아, 이 냄새 기억해? 휘발유 냄새였다. 수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9년 동안 민원실에서 일하며 온갖 상황을 경험했다. 흥분한 민원인, 위협적인 상황. 그때마다 빠르게 판단하는 법을 익혔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니라 냉정이었다. 준혁 씨, 창문이 어디 있는지 봐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하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다. 준혁이 나를 배신한 날 연구소가 불탔어. 그게 사고가 아니었어. 내가 지른 거야. 데이터 다 없애려고. 근데 너만 살아남았어. 머리를 다쳐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게 제일 나쁜 결과였어. 준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수진은 그의 팔을 짚었다. 창고 안을 훑었다. 오래된 창문이 높은 곳에 있었다. 아래에 낡은 금속 선반이 있었다. 가능했다. 문틈으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이 번지고 있었다. 수진은 선반을 끌기 시작했다. 그때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눈빛이 달랐다. 어린아이 같던 그 눈이 아니었다. 날카롭고 침착하고 빠른 눈이었다. 결혼 첫날 밤 잠깐 보였던 그 눈이었다. 내가 할게요. 목소리가 달랐다. 낮고 정확했다. 준혁이 선반을 창문 아래로 밀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았다. 먼저 올라가요. 내가 받을게요. 수진은 시키는 대로 했다. 준혁이 수진의 등을 받쳐 밀었다. 임신한 몸이었지만 가까스로 창문 틈을 빠져나왔다. 수진이 밖에서 손을 내밀었다. 준혁이 창문을 밀고 나왔다. 동시에 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열기가 밀려왔다. 둘은 창고에서 멀리 뛰었다. 수진은 배를 감싸며 달렸다. 준혁이 수진의 팔을 잡고 함께 달렸다.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다. 바닥에 멈춰 숨을 고르는 수진 옆에 준혁이 쪼그려 앉았다. 수진의 어깨를 잡았다. 아기 괜찮아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준혁을 바라봤다. 눈빛이 여전히 달랐다. 기억 돌아온 거예요? 준혁이 멀리 타오르는 불을 바라봤다. 경찰이 창고 뒤편에서 강하늘을 제압하고 있었다. 준혁이 한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다 돌아왔어요.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오래 닫혀있던 것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구급차가 달려왔다. 수진이 실려가는 동안 준혁은 내내 손을 놓지 않았다. 병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아기는 무사했다. 수진도 심한 외상은 없었다. 의사가 다행이라고 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준혁을 바라봤다. 옆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낮과 밤이 달랐던 그 사람. 잠꼬대로 진실을 흘리던 그 사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수진이 먼저 물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몰랐어요. 기억이 조각조각이었어요. 꿈에서 나오고 잠결에 나오는데 낮에는 없었어요. 그럼 어젯밤에 다 돌아온 거예요? 불을 보는 순간, 그리고 수진 씨가 위험한 걸 보는 순간, 준혁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수진 씨랑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게 전부 다 열어버린 것 같아요. 수진은 눈을 감았다. 9년 동안 창구 앞에서 남의 사정을 처리해왔다. 정작 자신의 사정은 서류 한 장처럼 처리되던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빚도 결혼도. 그런데 이 사람은 수진의 사정 앞에서 모든 기억을 열었다. 눈물이 조용히 흘렀다. 강하늘은 체포되었다. 방화, 감금, 증거인멸 시도. 혐의가 명확했다. 연구소 화재도 재조사에 들어갔다. OK바이오텍의 임상시험 데이터도 조사 대상이 됐다. 오 회장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왔다. 두 분 모두 얼굴이 하였다. 시어머니가 수진에게 다가왔다.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다. 저 괜찮아요, 어머니. 아니야. 우리가 다 숨겼어. 준혁이 또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결국 내가 다 감당했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진은 그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다. 9년 동안 민원실에서 일하면서 이런 손을 많이 잡았다.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창구 앞에 선 어르신들의 손. 그 손과 닮아 있었다. 퇴원 후 저택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달랐다. 무겁고 조용하던 공기가 가벼워진 것 같았다. 준혁은 자신의 방을 정리했다. 그림책과 퍼즐을 한쪽으로 치우고 연구 파일들을 꺼냈다. 수진이 서랍에서 몰래 꺼내봤던 그 파일이었다. 다시 연구하고 싶어요?
나중에는요. 지금은 수진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아기가 올 때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말했다. 저도 구청 일 계속할 거예요. 준혁이 수진을 봤다. 당연하죠. 수진 씨 자리잖아요. 그 말이 생각보다 깊이 들어왔다. 9년 동안 누가 그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당연하다고. 내 자리라고. 며칠 후 아버지가 저택에 왔다. 오 회장이 직접 모셔왔다. 아버지는 넓은 저택을 신기하게 둘러봤다. 준혁을 보자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 제 남편이에요. 오준혁이에요. 아버지가 준혁을 잠시 봤다. 그러더니 말했다. 눈이 착하네. 준혁이 아버지 앞에 앉았다. 잘 부탁드립니다. 장인어른. 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준혁이 두 손으로 잡았다. 수지는 그 장면을 바라봤다. 눈물이 아니었다. 가득 차는 기분이었다. 오래 비어있던 곳이 채워지는 기분이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아이도 오고 있었다. 준혁은 새벽에 더 이상 잠꼬대를 하지 않았다. 수지는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다. 기록 종료. 그리고 수첩을 덮었다.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왔다. 어느 저녁 수진이 준혁에게 말했다. 우리 아이한테는 뭐라고 말해줄 거예요? 엄마 아빠 어떻게 만났는지. 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웃었다. 솔직하게요. 서류 때문에 만났는데 사람 때문에 남았다고. 수진도 웃었다. 그거 꽤 좋은 이야기네요. 진짜 좋은 이야기야. 준혁이 수진의 손을 잡았다. 창 밖으로 노을이 넓게 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오래 그 빛 속에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런데 충분했다. 9년 동안 창구 너머에서 남의 사정을 처리해 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 안에 있었다. 그 이야기의 이름은 가족이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